메인 비제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지금 보세요. 지금 현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한국은 수출과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1등이 수출 파트너가 윤석열 정부 이 시기에 변했어요. 주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1등이었어요. 수출 파트너. 지금 중국이 2012년부터 계속 1등이죠. 빨간색이 중.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요 파란색 올라가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쳤어요. 국가로는. 근데 중국이 떨어지고 미국이 올라가서 되면 그 최상목 그 경제 제가 그분이 그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갓 취임이 돼서 그다음에 최상목 그분이 장관이 되고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국은 됐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케이. 미국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건데 어디서 수입해 오지?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다 수입해. 중국은 2012년 지금까지 안 떨어져요. 수입에 있어서 계속 1등. 그게 아까 삼성 SDI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그래. 내 이쪽 동네에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동쪽이 불이 안 켜지면 저쪽에가 켜겠는데 문제는 수입은 계속 중국의 의존도에 떨어앉아요. 왜 그럴까요? 비용이죠. 코스트 문제예요. 중국 거 안 갖고 오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수입해서 만들어서 뭐 저렇게 판다는 건데 근데 이 데이터를 또 쪼개서 볼게요. 쪼개서. 그러니까 통계적 오류가 되게 우리가 통계를 평균이 얼마다. 뭐 어떻다라는 걸 되게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디테일이 없으면 통계적 오류가 쉽게 발생해요.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을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운명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먹여 살리는 주요 산업이 뭐냐면 전자기기, 운송설비, 화학제품, 그렇죠? 광물제품, 금속, 1, 2, 3, 4, 5. 1, 2, 3, 4, 5잖아요. 저거 기억하세요. 1등이 전자기기, 운송설비, 화학, 1, 2, 4. 자, 저거 어디다 파는지를 볼게요. 제일 많은 게 전자기기잖아요. 달러를 제일 많이 벌어 들어오는 게. 국가별로 볼게요. 여기 전자기기 파란색입니다. 제일 많이 어디다 팔아요?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로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을 정작 먹여 살리는 산업은 중국에 계속 수출해서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지? 미국이 주로 뭘 팔아요? 빨간색입니다. 그게 뭐죠? 운송설비. 저게 뭐죠?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래서 한국 자동차가 지금 미국 가면 많이 보여요. 옛날에 일본 차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 한국 자동차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달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동차 운송설비 중심으로 하고 화학이 아까 3등이잖아요. 역시 한국이 제일 많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대기업들이 화학 계열사들이 많이 강요해줘요. 지금 한국의 그 화학 산업이 거의 붕괴되게 생겼어요. 정말 지금. 그래서 화학도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해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산업이 아직도 중국 시장이 최상목 그분이 저 데이터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고 이게 우리 한번 볼게요. 지금 한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배터리예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그 한국의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옛날 냉전 때는 중국하고 한국이 적이었잖아요. 냉전 시기에는 수교를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이나 유럽이 이런 선진국하고 한국이 가깝게 가면서 그 지역의 성장을 한국이 일본,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옆에 일본이라는 또 이런 벤치마크한 나라가 있어서 어쨌든 한강 기적을 만들어냈고 근데 또 중국이 92년부터 시장 개혁을 했잖아요. 시장 경제로 들어가 자본주의 도입하고 아까 미국하고 수교를 79년 1월 1일에 하면서 미국 글로벌 체제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2001년에 본격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저쪽이 무너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질 때 갑자기 옆에 14억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IMF라든가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매번 위기 때마다 도약하게 된 거죠. 한국이 그래서 중진국 함정에 안 빠지고 성공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거죠. 지금 1인당 GDP로 봤을 때 일본보다 더 초월할 정도로. 이건 정말 기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이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사실 걱정 안 해요. 왜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우리 미래산업이 뭐가 있어요? 이거예요, 미래산업. 다시 올게요, 좀 이따가. 미래산업 한번 제가 볼게요.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질 생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중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을 중국이 10개를 골랐어요. 그 10개를 골랐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중국이 요즘에 잘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이런 한 10개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 막 거기에다 막 뭐라고 하니까 이게 중국 사람 보기에 이런 표현을 쓰면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해서 이름을 고쳐요. 후에 스마트 제조라고 고쳐요. 그러다가 그걸 지금 또 신질 생산력이라고 고쳐요. 이게 중국 정치가 잘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 태극권 하잖아, 태극권. 중국은 모든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써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상대방한테 잘 모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하다가 이거 실수했네. 그럼 2025년까지 중국 제조가 세계 최고로 가겠다 하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얼른 고쳐요. 스마트 제조. 그게 뭐야? 그러니까 또 지금 시진핑이 또 후에 또 고쳐. 신질 생산력 뭐야? 뭐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대표적 국기 운동이 태극권이잖아요. 태극권. 태극권의 원리가 뭐냐면 상대방의 힘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태극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셀수록 상대방을 더 쉽게 제압드리는 거예요. 왜 상대방 힘으로 상대방 제압해버리니까. 그게 태극권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춤추듯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치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바마 때부터 아태 회귀 전략을 해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을 포위 전략 취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아베 정부하고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이 허라고 해서 중국의 주변 국가들하고 연합해서 포위 전략 취해요. 그래서 중국이 판단하건대 미국 세력이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구나 이러면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올 때 우리를 밀잖아요. 뒤에서 민다는 거잖아요. 태평양 뒤에서 중국을 밀면 그냥 그 미는 힘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가야지 그냥 더 빨리 가서 그게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복건성의 챈저부터 유럽에 가는 열차가 3개가 이미 다 개통이 됐어요. 이게 지금 같이 김광현 대표님이 오셨는데 제가 연세대에서 교육원장 할 때, AMP 교육원장 할 때 제가 기업인들 데리고 거기를 가봤어요. 저강서 이후 거기 가면 그 1대1로 그 기차가 가는 게 있어요. 거기 데이터 있어요. 무역이 얼마 증가했는지 쫙 보여주는데 바로 스페인에서 바로 무건이 기차 타고 직통으로 와요. 옛날에 배를 타고 가면 몇 개월 걸리는데 기차 타고 가면 한 달 내에 다 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그게 원래 태평양에서 우리를 미니까 우리는 저쪽으로 간다 이래서 길을 3개 유럽까지 바로 이태리, 독일, 스페인까지 뚫는 거 다 만들어놨고 열차 3개 계속 다녀요. 그게 무역 화물을 싣고 미국이 해양 세력이 미국이 이쪽을 다 장악해도 우리는 육로로 통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그 유라시아예요. 중동아시아 이 지역이. 근데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에는 그 옛날에 구소련 지역이 무슨 탄 국가들 있잖아요. 그걸 1대1로가 거기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래서 유라시아를 장악한 국가가 세계를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푸틴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옛날 구소련 지역에 중국 정부가 1대1로 하는 걸 말을 안 듣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니까 중국이 지원이 없으면 러시아는 지금 언영 전쟁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진핑이 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거 항구도 내주고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도 내주고 그래서 지금 동부삼성이 바로 출항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대를 못하게 하던 지역을 다 해라. 이번에 다 양도를 했어요. 지난번에 오기 대사부터 막 북경 달려갔잖아요. 그걸 다 이래 사인했어요.
그래서 일대일로가 이제는 거침없이 다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해양을 통해서 아프리카 통해서 유럽 가는데 그게 이렇게 항구들을 다 중국이 대주주가 중국을 투자해서 중국이에요. 이렇게 항구를 뭐 99년, 100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필리핀 남중국해 그게 미국의 항공모함이 상시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과 갈등이 겪으면서 자꾸 지나가기 힘들면 중국이 들어오는 선박이 거길 통해 연해 지역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머리를 다시 썼어요. 그래? 그러면 그 미얀마에 차욱 퓨앙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를 완전히 미얀마 경제협력에서 그걸 우리가 계속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 거치고 바로 이란에 들어오는 이런 석유나 이런 게 차유표현돼서 거기 철도를 뚫어놔서 철도 통해 바로 운남성 통해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옵니다. 석유와 가스, 오일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뚫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쓰는 이런 모리가 진짜 삼국지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별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이 이런 걸 조금 배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산업 영역인데 여기에 핵심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원가가 자동차의 원가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누가 잘하냐면 왜 여러분 배터리 강국이 지금 누구예요? 98점 중국, 97점 한국, 일본이 90점이에요. 점수를 굳이 매김. 이거 제가 매긴 건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나온 보고서에 있어요. 그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근데 왜 이러냐면, 누가 잘하냐면, 제조국가가 배터리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석유나 오일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페 국가들은 애기 태어날 때부터 땀 밑에 석유를 안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애기들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땅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터리는. 그러니까 누가 잘하면 이건 배터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잘한 나라가 잘할까? 이제는 석유나 가스를 안 쓰면 이 파워가 달러가 석유에 패킹되는데 이제 이거 안 써버리면 세계의 패권의 파워가 이 제조업 국가로 와버리는 거예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이제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석유, 가스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패권, 그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제조업이 핵심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국이 제일 잘해, 제조업. 일본 제일 잘해, 독일 잘해, 중국 잘해. 이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배터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막 치고 나가니까 한국도 잘하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뭐가 되냐면 제가 아까 일대일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보는 이걸 고민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을 위해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위해서 50년, 100년을 매일 생각하고 있는데 1대1로로 하려면 30년을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중국 정부는 그걸 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50년, 항상 100년이에요. 100년 대계. 한국 그 유엔의 보고서에 나온 게 한국이 2100몇 년이면 한국에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침략할 필요도 없어요. 걸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100년 대계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자기 임기를 5년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100년을 생각해주면 이런 일대일로 같은 게 머리에서 나오는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유라시아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그게 저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박근혜 그때 대통령 때 통일 대박 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통일 대박하면 간첩으로 몰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하면 정말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좋아해서 야 이제는 정말 한민족의 세계 급부상이 왔다. 제가 엄청 그때 엄청 흥분했고 두 번째는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날 때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수염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만난다니까 어떻게 봐야죠. 그래서 이게 광산을 중국은 있잖아요. 10몇 년 전부터 다 사들였어요. 아까 아프리카에.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게 2차 전지 들어가는 소재 대부분 다 중국이 장악해버리니까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에요. 중국 물건이 없으면 한국이 배터리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머리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이 제가 삼성전자하고 현대 기아를 특히 삼성전자가 한국이 대표 기업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기업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오피니언도 썼어요. 한국경제나 이런 신문에. 그리고 롯데 사드 사태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게 엄청나게 한국 국민들 사이에 펴져서 중국에 대한 엄청 반중 정서가 일어났고 그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드 사태에서 사실은 제일 타격을 입은 게 한국 내에 있는 중국 연구, 중국 학자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나라가 크니까 그런 사태가 오면은 한 달 지나면 몰라요. 잊어먹고 생각도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너무 충격이 그때 커서 이제는 한국 모든 대학에서 중국 연구가 스톱이 됐어요. 그 이후로 아예 중국 전공 사람을 못 모집해요. 한국이 전면을 했어요. 그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의 반중 정서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됐는데 근데 어쨌든 2008년부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밀리는 걸 이미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취한 전략이 뭐냐면 중국을 나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들이 따라서 베트남 다 가버려서 베트남은 두 번째 한국처럼 돼버렸죠. 지금 베트남 가면 한국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수출의 20% 이상을 해요. 베트남에서. 계열사를 다 갖고 이런데 그럼 우리가 이런 가설을 해야죠. 우리가 돌이켜서 이 문제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가설 삼성전자의 이 전략이 맞았으면 이렇게 중국 시장을 나와서 베트남에 가서 포진하고 이런 게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볼 때 이 전략이 맞았으면 오늘의 삼성이 이런 결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미국 화웨이를 트럼프 일기 때 때립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그래서 화웨이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때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때 트럼프 일정국 때 화웨이를 안 때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대로 놔줬으면 오늘의 TSMC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았냐면 TSMC가 받았어요. 그때 이미 중국의 중심, ZTE, 화웨이 기술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TSMC 파운드리 이런 거를 다 화웨이 자체 공급망에서 하려고 했고 거기에 핵심 인재들을 다 끌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SMIC 지금 거기에 지금 똥서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가만 놔뒀으면 이제는 TSMC도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삼성전자는 TSMC에서 파운드리에서 차이를 점점 커져 간단 말이에요. 비중이 더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화웨이를 안 뗐으면 세계 글로벌 삼성 스마트폰 1위가 지금은 화웨이입니다. 삼성이 아니에요. 이미 2020년 2분기에 한번 삼성전자 제친 적이 있어요. 화웨이가. 근데 때리면서 완전히 급격하게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화웨이가. 중국에서 이미 다시 1위로 갔고 지금 유럽을 다시 진출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중국 시스템으로 해놨어.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10년 동안 뭐 했냐. 베트남 관계 전략이 맞았으면 지금은 더 성장하고 더 커졌어야지. 그러니까 본질이 중국에 있었냐 베트남에 있었냐 본질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혁신이고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진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저걸 가장 잘하는 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시대적 운명에 내가 파도를 타는 것처럼 운명에 맞춰서 바로바로 혁신하며 가야 이게 미래가 있는 건데 지금 베트남에서 다시 EU나 미국에 수출하는 전략 취한 거죠. 근데 원래는 EU 화웨이인데 화웨이 때리면서 화웨이 EU 시장을 삼성전자가 다 갖고 와서 매출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마트폰은 이제 정체가 됐다는 거죠. 성장이 이제 없지. 그게 새로운 성장점인데 그게 뭐지? 넥스트 삼성전자가 뭐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내놓은 게 그거잖아요. 오큘러스2처럼 메타버스 디바이스 나온다. 미래는 메타버스 사회다 해서 지금 오큘러스하고 안경 딱 끼면 이런 게 다 컴퓨터가 돼버리고 이런 거 이제서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베트남 갔는데 결국 글로벌에서의 정체를 못 막았다. 왜? 기업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막는다. 세계 경제가 계속 축소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우리 기업인들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전달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조사를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들어간 기업들 이런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도 많이 돌아왔고 대만 기업도 중국 같은 경우 대만 다시 리솔링으로 많이 갔고 중국 들어간 미국 경영자 협회도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로. 야 너네 중국 시장을 이제 나오겠니?
미국에 다시 돌아오겠냐 했는데 미국의 기업협회에서 내놓은 답이 되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일정 부분은 미국에 가서 리솔링 하겠다. 미국에서 하겠다. 근데 중국 시장 절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기업들에게. 왜? 이러니까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근데 지금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가장 그 기술의 선두, 시장의 변화, 시대의 변화 가장 빠른 정보가 중국에 있는데 지금 나가버리면 다시는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 전략을 하겠다는 거죠. 절대 삼성전자 다 버리고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못 온다.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한국에 오겠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미지가 되게 글로벌적으로 먹힌다.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FTA를 57개 국가와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 영토는 세계 1위예요. 한국은 절대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한국 교수님들이에요. 저 고대 교수님들, 서울대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 제가 강의를 우리 박사 때는 다 들어야 돼. 이 카이스트까지 우리가 박사들이 크로스로 서로 하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한국 교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진국 2003년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지금 선진국에 공부하러 온 거야? 후진국에 온 거야? 야, 우리 퇴학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랬어요. 왜? 우리는 그때는 그때 막 한국 드라마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그 장동건 막 이런 미남들이 많고 막 어쨌든 그래서 야, 이제 한국에 좀 와, 이런 나라가 있어 이러고 왔는데 후진국 하니까 이제 가야 되겠네요. 왜 후진국에서 공부하지? 이런데 제가 미국 가서 알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후진국이라고 하는지. 미국이 표준인 거예요. 미국이 정답. 아닌 거는 다 우리 후진 거야. 세상에, 리얼레 제가 미국 가서 한국을 알았고 한국 와서 중국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소설이 웨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성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성. 근데 성 밖에서 봐야 성을 본다. 이 뜻이에요. 철학적 의미. 저는 한국에 와서 중국을 알게 돼서 오히려 중국 전문가가 됐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국을 잘 아는지 질문해야 돼요. 저는 한국처럼 위대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치도 엄청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데 한국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상상적으로 높지를 않더라. 이런 거 그때 2003년에 느꼈는데 요즘에 애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행스럽죠.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결국 경제 영토는 세계 1위다. 관세가 없이 가는 지역이 57개인데 한 나라랑 같은 물리적, 요즘 메타버스 세계의 국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국경은. 온라인에서 80억이 한 온라인에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자, 전략이 잘 써야 되고, 근데 문제점이 뭐야? 한국에 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현지 내수 시장이 협소하다라는 거예요. 저것도 저는 잘못 생각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내수 시장 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는 57개 국가와 FTA를 맺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 RCEP이라든가 뭐 여러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자유무역협정 맺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산업은 그렇더라도 대부분은 싼 관세나 없는 관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이런 경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와 여기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으로 강하게 뚫고 할 생각,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첫째. 두 번째, 왜 내수시장 좁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냐면 시대가 딱 변했어요. 옛날처럼 국경을 넘어서 물건이 가고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제가 메타버스랑 표현성 사람들 좀 어려워해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계는 실과 허가 있어요. 그럼 허가 우리가 온라인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을 가만히 감고 생각해봐요. 세상에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어떤 변화인지를 기술이 나올 때마다 변화하는 게 있어요. 사람 간의 거리가 좁아들기 시작해요. 그게 기차가 나오면서 물리적 거리가 좁기 시작해요. 비행기가 나오면서 더 좁게 만들었고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역사예요. 사람 간의 거리를 좁게 만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정보 비대칭을 없애는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정보 비대칭이 계속 옛날엔 귀족만 귀족, 계속 귀족인 거예요. 왜? 한국도 그랬잖아요. 한자를 배우는 사람이 저 귀족이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저 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심해서 이 밑에 사람 잘 살래 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보 세대, 인터넷 시대가 나오면서 정보 비대칭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귀족 가족이든 저 서민 가족이든 정보는 똑같이 봐요. 나만 인사이트가 있고 나만 시대의 흐름을 잘 알면 나는 순식간에 저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하루아침 몇 년 사이에 세계 1위가 됐고 3천억 달러 부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틱톡에서 그 동영상 꼭 한번 보세요. 마윈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하고 그 일론 머스크가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 2019년 대화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포럼에서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의자가 없어서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마윈이 이렇게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앉아있어요. 여기 머리를 요래고 앉아있어요.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되게 신기한 사람 보듯이 요러고 봐요. 동물을 보듯이 이래 생긴 게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보는데 그 AI를 논합니다. 둘이 AI 인공지능을 그때.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인공지능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바꿔놓을 거다. 우리 일자리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바꿔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류가 그걸 지금부터 제도를 만들고 걱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중국말 AI라는 게 한자로 I라는 발음이 비슷해요. I라는 게 사랑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 사람이 너무 오만하게 나니까 분위기를 띄우려고 나는 AI를 일론 머스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AI를 좋아한다. AI가 한자의 I다. 사랑한다. 나 AI 이렇게 농담했는데 마윈이 I hate AI 이래요. 나 사랑한다는데 나는 AI라는 단어 자체도 싫어 이래. 이건 네 말한 게 안 맞아. 사람이 AI를 만든 거지 어떻게 AI가 사람을 지배하니. 그건 헛소리야 이러면서 막 오만하게 말. 근데 그때 왜 이 사람 오만하냐면 그 사람이 자산이 그때 290조였고 일론 머스크는 190억 달러였고 그 마윈은 29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마윈이 그때 막 트럼프 막 악수하며 난리 날 때예요. 근데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3천억 부자가 됐고 마윈은 어떻게 됐어요? 190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100억 달러. 그럼 누군가는 그게 중국 공산당 그런 게 아니에요. 흐름을 잃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마윈은 쉽게 말해서 뭘로 돈 벌냐면 대부업으로 돈 벌었어요. 이름만 빈대거지 대부업. 중국의 머릿수로 대출을 해주고 마진을 먹는 은행업으로 돈 번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는 그때 그 2008년부터 우주에다가 화성에 갈 생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KBS 홍상학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게 일론 머스크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우주 갈 생각 못한다. 우주 갈 생각 못한 내가 어떻게 우주에 죽을 때까지 못 가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우주 갈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를 화성에 보낸다잖아요. 정신병 같은 소리 같은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3천억 달러를 만들어낸 건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